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주말부터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 지방까지 확대돼 국지성 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태풍이나 폭우 때 차량 침수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야간 사고가 6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가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위가 비만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을 때마다 비만 위험이 약 0.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도 오를 때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과거 30년보다 13%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극한 더위의 절정이 꺾이면서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뜨거운 고기압이 조금씩 약해질 전망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도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호우가 시간당 최고 50mm의 강도로 세차게 쏟겠습니다. 이후 정체 전선은 다음 주 점차 북상해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찾아왔을 때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야간에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차량 침수 사고 4,232건을 조사한 결과 야간 사고가 61.2%로 많았고 특히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가 31.6%에 달했습니다. 또한 SUV보다는 세단형 승용차 점유율이 72.5%로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엔진 흡입구 높이가 SUV보다 평균 28cm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산차와 외제차 중에서는 외제차 점유율이 44.7%로 높았는데 이 역시 엔진 흡입구 높이가 국산 대비 7cm 낮은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는 이번 여름,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치만 보면 고온 기록 행진은 멈칫한 듯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앙 위기는 여전한 공포입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연례 행사처럼 매년 지구 곳곳을 휩쓰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홍수. 지난달은 역대 세 번째로 더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섭씨 16.68도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2023년보다 0.27도, 2024년보다는 0.23도 낮았습니다.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중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데 따라 푸른색이었던 기온 표시가 짙은 붉은색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ioè il Mediterraneo si sta scaldando alla superficie ma non solo, perché il calore assorbito viene poi diffuso agli strati anche più profondi del Mar Mediterraneo. 북극과 남극의 해빙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려 면적이 평년보다 각각 10%와 8% 줄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더위가 가장 맹위를 떨친 지난해까지 2년간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을 뿐 기후 위기는 여전한 겁니다. 각국은 10년 전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부분 기간에 상승폭은 오히려 1.5도를 넘었고 이후 조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산업화 이전보다 1.12도 높습니다. Extreme weather event will continue happening as long as the long term, it's really like the long term warming trend continues. And
as long as we don't stop emitting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ll see this warming trend continuing. 하지만 거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탈퇴 명령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기후재앙을 벗어나려는 여정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3주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표본 감시하는 전국 221개 의료기관 집계를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20명으로 3주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5주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22.5%로 역시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달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각 병원에 오롯이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원 초과까지 인정하는 등 말 그대로 특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추가 시험 조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하던 병원으로 되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선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일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고자 하면 각 병원이 알아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채용한 전공의가 있어 정원을 초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직 상태인 군의관 후보생 전공의가 올 하반기 복귀할 경우 수련을 끝내고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한 뒤 일반병으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선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여부도 전공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을 때 추가로 협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에게 다 양보해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모두 11,000여 명. 이미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하는 등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공의 하반기 복귀 방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아쉽지만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에 와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의미가 있고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한 점 역시 의협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알라딘의 양탄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종이 로봇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로봇 시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종이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아주 얇은 고분자 시트 안에는 308개의 미세한 금속선이 들어있습니다. 이 금속선들은 센서이면서 동시에 작동 장치인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선은 어떻게 가열할지 스스로 판단해 접힘 상태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환경 변화에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접힘 위치와 방향, 각도를 입력하면 AI가 저항체 네트워크의 전류 분포를 조절하는데요. 필름의 특정 부위를 가열해 국수적인 곡률 변화를 일으켜 가장 적절한 형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기술은 접히는 부위가 고정돼 있어 현장에서 형태를 바꾸기 어려웠지만 이번 기술은 접히는 위치와 각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연구진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나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양탄자 등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뭐 구부러진다든지 자기 걸어간다든지 먼 훗날은 그런 기술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로봇의 구동력을 더 키우고 인공지능 제어 기술도 정교하게 발전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너무 덥죠? 그런데 이 더위가 비만과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이 최근 17년간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와 위성 기반 기온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했는데요.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비만 위험이 약 0.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더위가 심해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져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서늘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고령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비만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더위가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서울대, 부산대, 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이 우리나라 성인 21만 9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과거 1990년 이전 30년 평균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고온 노출이 뇌와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쯤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분야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입법 과정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시각 7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회신을 보냈습니다. 현행법 집행은 물론 앞으로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 간 또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이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등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좀 소통도 하고. 미국의 압박의 당장은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이완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 규제 관련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 관련 법안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원뿔법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혹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로봇 차교기가 타이완으로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봇 차교기를 활용하면 낙농인들의 노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젖소가 차교실로 들어서자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센서가 소의 유두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젖을 짭니다. 농촌진흥청과 민간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로봇 차교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을 시도했는데 세 번째 도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이 1년 365일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노동이라서 이런 노동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로봇 차교기입니다. 가격이 한 대당 2억 원대로 4억 원인 외국산보다 저렴하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개별 차교 기능이 있어서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교 때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40%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타이완에 로봇 차교기 7대를 수출했습니다. 외국에 수출해서 이 로봇 차교기의 성능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13개 농가에서 모두 15대를 운영 중입니다.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미 해외에선 디지털 시민권과 디지털 통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관계 인사들과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결제 수단 자체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인류사의 새로운 세계의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디지털 문화, 교육, 의료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로 어떤 재정 국가의 어떤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만드는 디지털 시민권 플랫폼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전략과 실행 과제를 도출해 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글로벌 공동과제로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닐솔입니다. YTN 서운수 PD가 제작한 신비로운 산책 월영습지가 한국 PD연합회가 선정한 이달의 PD상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의 첫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영습지를 통해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아름다움, 환경적 가치를 감각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은 이번 제304회 이달의 PD상에서 새롭게 신설된 분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쉽고 취소는 어렵게 만든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구매는 쉽지만 취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14개 중 9개 업체가 예약은 앱이나 웹사이트로 쉽게 하도록 하고 취소나 변경은 회사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속여서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온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에는 이익을, 소비자는 신선한 농작물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창고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흰 마대자루를 쏟아보니 농협 로컬푸드 포장지에 담긴 팥과 참깨가 나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농산물임을 의미하지만 실제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외국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소포장한 농산물을 충남 논산과 계룡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2곳에서 판매해오던 7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농작물의 원산지가 의심돼 단속반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을 시장 등에서 산 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과 섞거나 그대로 소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참깨가 같거든요, 다. 그죠? 맞죠? 우리 거는 얼마 없어. 다 수입이죠. 이거는 다 금산에서 사왔다는 거죠. 조금 섞인 거야. 원산지 표시 위반 추정 물량은 약 8천만 원 상당. 하지만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량하고 기간, 그다음에 금액이 틀리다. 그리고 현장 조사할 때 늦게 오면서 니아가로 그 증거물을 은닉하려고 한 시도가 있고 또 조사하다 보면 진술이 자꾸 번복됩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농협이 잔류농약 검사와 판매 장소 제공 등을 해주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정해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보니 원산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저희도 매우 당혹스럽고 일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 및 취업농민의 교육 강화와 그리고 실제 경작 확인을 상시 출장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하고자.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국 서북부에 있는 여행지에서 흔들다리가 끊어져 2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하루 전 이미 밧줄이 파손된 장면이 포착됐지만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계곡을 잇는 흔들다리가 크게 휘청이더니 비명이 뒤엉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한쪽 밧줄이 끊어지면서 여행객들이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일부는 돌더미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치고 일부는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다행히 성한 밧줄을 붙잡거나 끊긴 다리 끝자락에 아찔하게 걸린 사람들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여행지에 흔들다리가 끊긴 건 저녁 6시쯤.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과 말몰이꾼들까지 구조에 나섰고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이루어졌습니다. 2600m 고산지대라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헬리콥터도 떴습니다. 本身那个桥其实就比较晃，那个桥我们一进去的人很多在上面，就听到很大的一声那个砰的声音，然后就有人落水了。 사고 하루 전 한 여행객이 촬영한 드론 영상엔 이미 케이블이 파손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 안전점검 강화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던 겁니다. 현지 당국은 여행지를 폐쇄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